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어쨌든, 그러나 넓게 보면 논리학, 로직에 속하는 건데요. 이 논리학이라는 게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또는, 대학에서 지금 혹시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의 논리학 강의를 들어보면, 힘들죠. 여러모로. 아주, 논리학 공부를 하면 사람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만들 것 같은데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논리학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벌써 우리 박회장 선생님 기억이 떠오르시는 모양인데, 근데 실제로 논리학이라는 건 크게 보면, 넓게 보자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멀 로직이고, 형식 논리학,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당연히. 혹은 이제 이걸 일반 논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포멀 로직. 번역하기가 애매한데요. 인포멀 로직이라는 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뜻일 거니까, 비형식 논리, 이렇게 쉽게 번역하지만, 비형식 논리 그러면 어떤 오해가 빚어지냐면, 형식하고 상관없다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사실은 인포멀 로직은 형식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형식도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 뭐가 덧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멀 로직은 형식만 다루는 논리. 형식 논리학인데 형식만이 생략되어 있다면, 인포멀 로직은 그것의 부정, 형식만 다루는 건 아닌. 그 말은, 미리 얘기하자면, 형식은 물론이지만, 플러스 내용까지 문제 삼는 논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요즘은, 한 1950년대 이후로, 특히 영어권에서는 인포멀 로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외연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유사한 개념으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또 비판적 사고 그러면 또 오해가 빚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판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비판한다 그러면 뭔가 꼬투리 잡고, 약점을 들춰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비판이라기보다 넓은 의미의, 한번 그 내용을 반성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의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두 개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일종의 수사학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건 당연히 이 인포멀 로직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거기에 속하는, 그래서 포멀 로직까지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다르냐? 도대체 포멀 로직과 인포멀 로직의 차이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출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 논리는 말 그대로 형식만 다루는 논리니까, 우리가 사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법, 그 생각의 방법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실제로 하시냐면, 아주 단순한 방법부터 생각하면, 자, A는 A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A는 A다. 뭔가 속는 기분을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드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A는 A다.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 없죠. A는 A다. 우리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틀릴 수가 없죠. 수학에서 항진명제라고 하잖아요. 토톨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동일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일률. A는 A다. A는 A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우리는 당연한 걸 생각하죠.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A는 A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무리 없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또 A는 A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나는 나 아니야. 나는 나 아니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너야. 나는 너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논리의 차원을 벗어나면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애할 때 앞에 앉혀놓고 나는 너야 그러잖아요. 응? 나는 너고 너는 나고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감성적 사고에서는 나는 나 아니다. 너는 너 아니다. 이게 꼭 통하지 않죠. 술 한잔 먹고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논리 법칙을 초월하는 건데 그러나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밑에는 나는 나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나는 나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A는 A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모순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순은 범하면 안 된다. 모순율입니다. 그 다음에 A는 B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A는 B이고 동시에 A는 B 아니다. 그러면 하나 같이 써줘야 이제 오해를 안 하겠죠.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없다. 역시 병원으로 보내야 돼요. 나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B이면서 B 아닌 중간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중간을 배제한다. 대중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율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논리의 기본적인 원리고 법칙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A에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A에 나는 나다, 너는 너다, 우리는 우리다. A에 실제로 내용이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A는 A다라는 형식이면 다 옳은 걸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A, B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나는 사람이면서 사람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용이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생각의 방식, 생각의 틀만 탐구하는 게 포멀 로직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차원에서 명제 하나, 문장 하나 차원에서 생각의 틀을 탐구하는 거지만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관계도 형식 논리학은 탐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3단 논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A가 B고 B가 C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너무 쉬워서 답하기 자존심 상하시죠? A는 C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혹은 이걸 표현을 바꿔서 A이면 B고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집합기호지만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거지만 그냥 논리학에서는 if then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잖아요. 액수 그리면 되니까. A가 A면 B이고 B면 C이다. 그러면 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A면 C다가 나오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옷이 젖는다. 그러면 비가 오면 옷이 젖는다. 그래서 오늘 아마 아침에 비가 오면 나오실 때 옷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건 여기에 A, B에 뭐가 들어가건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리 없이 생각하는, 제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A는 B다, B이면 C다, 그러므로 C이면 A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으면 옷이 젖는다, 그러므로 옷이 젖으면 비가 온다 이러면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 옷이 젖으면 비가 온다 이러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이 뭐가 들어가건 간에 이 두 개에서 반드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틀이죠. 잘못된 형식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요런 두 개가 전제되면 이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잘된 형식입니다. 잘된 틀이죠. 이렇게 해서 형식 논리학은 안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A, B, C, D 문자로 변수로 표현하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상관없이 우리가 한 문장에서도 항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간에 올바른 문장일 수 있는 형식, 또 올바르지 문장이 아닐 수 있는 형식도 탐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문장이 합쳐서 어떤 결론을 추리할 때 그때도 항상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는 형식 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식 이렇게 형식만 탐구하는 것이 형식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수학 비슷하죠. 이거는 거의 수학이잖아요. 수학식 비슷하니까. 그래서 형식 논리와
일반적인 수학은 거의 같은 궤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형식 논리에 발전된 좀 논리 중에 기호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기호 논리학 문제는 거의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철학과 학생도 기호 논리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 기호를 다 싫어하게 되는데 철학과 출신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포멀 로직은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논의가 되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데 반면에 인포멀 로직은 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따집니다. 그건 실제로 들어가는 내용을 따지게 되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내용을 따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두 개념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제일 명확한데요. 지금 틀만 따진다라는 말을 한편으로 얘기하면 형식 논리는 우리의 사고에서 사고의 타당성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타당성. 그걸 영어로 validity라 그러죠. 사고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데 인포멀 로직은 내용까지 따지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사고의 건전성까지 문제를 삼는다. 건전성. 자, 그럼 타당성, 건전성 일종의 논리 용어가 하나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논리 용어를 하나씩 이제 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씩 배워 가셔야 되죠. 그럼 타당성과 건전성 차이는 뭐냐?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흔히 드는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자, 처음에 또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되는데 이 논리 시간은 소크라테스가 매 시간 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죽는 거죠.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아마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을 되살리며 배웠던 이게 전형적인 3단 논법이죠. 두 개의 명제에서 다른 하나의 명제가 추리돼 나오는, 끌어 나오는 3단 논법인데, 우리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모두 애꾸다. 사람은 모두 애꾸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애꾸다. 그죠? 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요거는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넓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힘드시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네, 뭐 때문이죠? 이 중에서 어느 것 때문입니까? 요거 때문이죠. 요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모두 애꾸다라는 건 사실에 안 맞잖아요. 물론 종교의 눈으로 보면 전부 영혼은 애꾸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모두 애꾸라는 건 사실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런 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두 논증의 차이인데 결국 지금 형식만 보면 그런데 형식만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만일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라는 게 주어지고 사람이 모두 죽는다라는 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또 여기도 그럼 예를 들면 만일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애꾸다라는 존재가 만일에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이런 결론은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두 개가 형식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 존재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 존재다. 이런 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이번엔 C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애꾸다. 그래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애꾸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똑같으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것도 맞다. 이 말은 뭐냐? 형식적으로 두 개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어진 전제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전제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 논증이 또는 이 추리가 타당한가를 따집니다. 타당한가, 타당성입니다. 지금 제가 아무 설명 없이 논증, 추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그냥 우리가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타당성은 결국 어떤 전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달리 말하면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말로 하면 만일에 주어진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일 수 있을 때 그때는 그 논증이 타당한 논증입니다. 또는 그 추리가 타당한 추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만일에 주어진 전제가 둘 다 참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게 만일에 참이고 사람이 애꾸라는 게 만일에 참이라면 당연히 결론은 소크라테스가 애꾸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시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생수 한 명이 100만 원이라면 그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물론 결론은. 근데 만일에 생수 한 병이 100만 원이라면 생수 10병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에서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한 추리 혹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전제가 주어지면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 요거는 실제로 그러면 전제가 참인가 아닌가 따질 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실제로 참이고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소크라테스라는 개 이름도 있고 강아지 이름도 있지, 고양이 이름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고 사람이 실제로 죽으니까 전제가 실제로 참이죠. 내용이 맞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거부하신 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모두 애꾸다라는 건 실제로는 거짓이잖아요.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져보니까 참이 아니니까 이거는 안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용까지 따지는 게 건전성을 따지는 건데 그래서 건전성은 뭐냐? 첫 번째, 타당하면서 어떤 논증이 건전하다 그러면 추리가 건전하다 그러면 타당하면서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면서 두 번째, 실제로 전제가 참일 경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건전한 논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성에는 타당성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마찬가지로 인포멀 로직은 건전성을 문제 삼고 포멀 로직은 타당성을 문제 삼기 때문에 포멀 로직이 인포멀 로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립적인 게 아니고 형식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문제 삼는다. 그 말은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주장들이 내용상 참인가까지도 따지는 거예요. 내용상 타당한가도 따지는, 내용상 적절한가를 따지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게 인포멀 로직이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실제 어떤 다른 사람의 주장과 그 정당화 과정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 이런 예를 역시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 예를 들어보면요. 새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새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공항은 좁다. 게다가 현재 공항은 안전성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논증 혹은 추리인데요. 추리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뭐냐면 하여튼 주어진 것으로부터 다른 걸 끌어내면 전부 추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로부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죽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직접 추리라고 그럽니다. 중간에 매개가 필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모든 사람한테 안에 당연히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직접 끌어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3단 논법은 뭐냐면 간접 추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는 게 확보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런 매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중간에 매개가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간접 추리인데
간접 추리의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3단 논법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바로 안 나오니까 중간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논증은, 거꾸로 주어진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게 추리라면, 똑같은데 논증은 결론을 먼저 놓고 이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전제들을 갖다 붙이는 거. 그게 논증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전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요게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근거 역할을 하는 거죠. 근거 역할을. 그러니까 추리일 때는 앞에 놓았으니까 전제라 부르는데 논증을 할 때는 결론을 얘기하고 왜 참인지 제시하는 거니까 근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새 공항 건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공항은 좁다. 현재 공항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 명제를 여러분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우선 실제로 지금 공항이 좁다는 말이 참인지 따져봐야 되죠. 안 좁은데 와가지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 공항의 안전성이 떨어지는지 따져봐야 되죠. 참인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전제가 참인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짓말이 있으면 받아들일 필요 없죠. 무조건 거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제로 지금 공항이 좁고 지금 공항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게 참이라 하더라도 이런 근거에서 과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과연 이것이 이런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인가를 따져봐야 되죠. 그게 뭐냐? 바로 타당성을 따지는 겁니다. 전제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타당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건전성을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안 배워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논리라는 건 말이죠. 논리라는 건 안 배워도 하는 겁니다. 왜? 로직이라는 게 뭐냐? 우리 뭐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로직은 일종의 로고스에 대한 탐구인데 로고스에 대한 탐구가 논리인데 로고스는 뭐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로고스라는 말이 성서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나오잖아요. 저기 좀 이렇게 이 속세의 판으로 하면 태초에 누군가가 군지렁거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란 게 로고스입니다. 그리스 말로. 그래서 로고스가 1차적으로는 말이란 뜻이에요. word란 뜻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말이 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칠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보십니까? 이걸 보시잖아요. 칠판. 왜냐하면 칠판이란 말은 요거를 가리키도록 어떻게 결합된지 모르지만 요걸 가리키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만일에 두둥 그러면 갑자기 똑같은 이음절 다는데 두둥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어요? 제가 왜 저러나 이런 표정을 지는다. 두둥이란 말은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단순한 소리일 따름인데 따라서 말이 단순한 소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을 가리킴으로써 어떤 세계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건데 따라서 로고스란 말이 2차적으로는 말 속에 담겨있는 세계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탐구로서의 논리학이라는 게 결국 사실은 두 개예요. 저런 의미로 말고 또 두 개예요. 우리처럼 요즘 하는 논리학은 다 언어에 대한 거니까 요런 의미지만 한 18세기 정도 때 특히 헤겔 같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논리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헤겔이 쓴 논리학 번역이 되어 있죠. 책방 가시면 대논리학 하나 되어 있고 하나는 소논리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 공부하는 김에 논리학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헤겔이 유명한 철학자니까 헤겔 논리학 책을 사면요. 바로 환불하셔야 돼요. 헤겔 논리학은 말에 대한 탐구 차원이 아니고 물론 개념을 다루지만 그 개념은 세계, 존재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계의 운동 법칙, 개념 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 세계의 변화와 운동의 법칙을 탐구하는 논리학입니다. 그건 일종의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지금 정당화하고
남을 설득시키고 이런 논리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논리학에 이름 붙이느냐? 로고스란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룬 논리학은 결국 뭐냐면 로고스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탐구입니다.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물론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에 대한 탐구이기도 합니다. 말에 대한 탐구이면서 동시에 생각에 대한 탐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 쪽에 좀 더 무게가 가 있는 것이 논리학이라면 생각의 틀, 그걸 말로 표현하는 말 쪽에 좀 더 무게가 가 있는 게 이 앞에 나오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말 쪽에 좀 더 무게가, 표현 수단인 말 쪽에 더 무게가 가 있다면 논리학은 그걸로 표현되는 내용인 생각 쪽에 더 무게가 가 있는 거죠. 그러나 두 개는 또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말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학은 그런 의미에서는 말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형식 논리가 다뤘던 규칙들은 다 뭐냐? 말로 하여금 말이 되게끔 하는 규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나다. 말이 되지만 나는 나 아니다. 말이 안 되고 나는 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 하여금 말이 되게끔 하는 규칙. 그게 이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고요.